저희가 오늘 모시게 된 교수님은 정석 교수님이신데 현재 서울 시립대 도시공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셨고 그 전에 이제 시정개발연구원, 현재 서울연구원이죠. 서울연구원에서 도시경관,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과 인사동보존, 그리고 걷고 싶은 도시, 마을 만들기 등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셨고요. 또 2004년부터는 동북아 도시연구센터장으로서 중국과 북한의 도시를 연구하셨습니다. 현재는 마을과 도시재생 관련된 다수의 강연을 하고 계시고 저서로는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 그리고 도시의 발견, 그리고 연구저서로는 서울시 보행하는 기본계획, 그리고 북촌가구 기본계획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달 정도의 차이나는 클래스에도 초청이 되셔가지고 강연하신 바가 있고요. 교수님의 전공과 상관없이 이분의 주 특기는 도시의 삶과 그리고 자본, 그리고 권력, 그리고 주민, 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교수님의 주 특기이십니다. 그래서 재생에 대한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저희가 정말 느낄 수 있고 좀 말랑말랑하고 뭔가 좀 더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전공적인 얘기보다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 이야기를 부탁을 드렸고요. 아마 오늘 재밌는 시간 되시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생방 하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패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오래된 것이 도시의 힘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오래된 것, 새 것 말고 오래된 것, 낡은 것, 나이 많이 든 것, 이런 것들이 도시의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옹고지신. 네, 옹고지신. 그 도시의 힘을 흔히 이제 도시 경쟁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시 경쟁력. 그리고 저마다 도시마다 자기 도시의 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2008년, 9년 그 무렵에 대한민국 도시들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였고, 이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에 이렇게 많이 집중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단체장들이 외국에 출장을 가면 꼭 두바이를 들렀다 왔어요. 두바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두바이를 보고 배우자. 근데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는 정말 경쟁력 거리가 별로 없는 도시예요. 그래서 두바이는 뭘로 도시의 힘을 키우냐면 새 것으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짓고 또 엄청난 규모의 인공섬을 매립해서 만들고 또 뭐 사막에 뭐 스키장, 썰매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거는 왜 그러냐면 두바이는 다른 것들로 힘을 낼 게 없으니까 새 것, 그리고 인공으로 승부를 내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도시처럼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전주 어디든 우리나라 도시들은 두바이에 없는 산들, 그죠? 또 강, 그리고 또 오랜 역사.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나 답답했고 또 솔직히 화가 났어요. 두바이를 배우자고 하면서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것들을 지우고 그리고 자꾸 새 것을 짓고, 제가 그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학도시다.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볼 줄 모르는, 그리고 자해공갈단과 같은 도시다. 나의 소중한 것들을 스스로 다 지워 없애버리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우리들이 정말 기억을 잃어버린 도시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또 자랐던 생가가 그 자리에 온전하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의 생가가. 없어요. 또는 한 20년 전쯤에 10년 전, 20년 전쯤에 내가 자주 다니던 뭐 찻집이나 밥집이나 또는 술집이 그 자리에 그때 그 사장님이 지금도 장사하고 계시는 데 있어요?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도시는 지금 이 오래된 것들이 급격히 사라져가는
그래서 과거를 다 지우고 기억과 추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오직 새 것들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오래된 것들이 어떻게 우리 도시의 힘인지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북경, 중국 이야기예요. 2001년에 정말 우연한 기회에 중국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서울연구원에 다닐 때인데, 연구원에서 왜 그랬는지 2001년 봄에 중국어하고 일본어 수업을 열었어요. 새벽에. 보통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근데 그때 저는 중국어를 배울까 일본어를 배울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둘 다 배우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처음에는 일본어 수업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주에는 중국어 수업에 들어가 보고 중국어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어 선생님이 이뻤어. 아름다우셔서. 제가 지금도 그 선생님 성함을 기억해요. 홍현영 선생님. 그리고는 그 중국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301구로 끝낸 중국어 회화, 이 책에 나와 있는 1과 2과의 모든 부분을 다 수습에다 적고, 제가 그 당시 일산 신도시 주염역에서 연구원은 충무로역에 내려서 옛날 남산 안기부 자리였는데,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는 예습, 저녁에 퇴근할 때는 지하철에서 50분 동안 복습. 그래서 달달달 했어요. 니자오, 니身体好吗? 很好, 谢谢. 그러니까 우리 홍 선생님이 그 다음날 이렇게 수업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항상 대답을 따박따박 하니까 정석 박사님 제일 훌륭한 학생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고, 그래서 처음에 한 20명 정도 시작했다가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이 아마 10명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에 북경연구원과 우리 서울연구원이 같이 서로 교류하는 국제 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그 두 연구원이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한 해 전, 2000년. 그리고 최초로 두 연구원 간에 이제 어떤 교류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그때 제가 북촌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어서 북촌에 관한 발표를 했고, 또 북경연구원 원장님, 그 당시 우리 서울연구원의 원원용 원장님, 강병기 이사장님,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북경 케이스 발표를 했던 두리취라고 하는, 현재는 지금 북경연구원의 부원장이에요. 그래서 두 도시의 역사도시 보존에 대한 이런 그 사례 발표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중국어를 배웠잖아요. 막 몇 달.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국말로 인사도 하고 말도 건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인연인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2002년 이듬해 북촌 연구 다 끝내고 또 동시에 인사동 연구까지 같이 진행됐었는데, 두 힘든 연구를 끝내고 반년짜리 연구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호주 쪽에 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다가 그쪽 학교 사정으로 갑자기 어렵게 되어서 고민하다가 북경에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북경연구원에 편지를 보냈더니 열렬 환영. 북경연구원에서 외국인 방문학자를 받은 전례가 없다. 그렇지만 당신이 온다면 우리는 뜨겁게 환영하고 모든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북경에 가서 6개월을 지냈죠. 정말 많은, 네. 저기는 청년인데요. 16년 전입니다. 청년인데요. 예. 꽤 지났어요. 벌써 2002년이. 우리 월드컵 할 때. 저기 있는 사람 데려다 주세요. 왜 이러세요?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 그리고 연구년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니까 서울연구원의 동북아 도시연구센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대 센터장을 맡았고, 그리고 동북아 센터에서 제일 먼저 했던 연구가 서울 북경 동경을 비교하는 국제 비교 연구였죠.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2004년에. 북경, 서울, 동경은 세 나라의 수도이면서 역사 도시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원래 저희 연구에 한 도시가 더 끼었어요. 평양.
그래서 평양연구는 저희가 중국의 연변대학교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조선사회과학원에 연구를 의뢰를 했죠. 그리고 그쪽에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 그 4개 도시 연구진들이 북경에서 2005년에 만나서 세미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평양연구진은 결국 못 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 보고서에 불오게 실었어요. 서로 조금 결이 달라서.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이렇게 우리말로 또 영어로 또 중국에서는 중국어로 출간이 돼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PDF 파일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4개 도시 연구의 내용은 각 도시들의 역사, 그리고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그리고 그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유산이 뭔지, 그리고 서로 같은 듯 다른 그 도시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역사 문화 유산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정책, 어떤 계획, 또 어떤 법과 제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또 살려낸 사례가 뭐가 있는지 이런 연구들을 2년 동안 했었죠. 그때 제가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공부했던 북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랜 긴 중국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북경이 수도가 되었던 시기는 금나라 때입니다. 금나라. 그때 금나라 때 북경은 중도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 금나라 직전에 요나라 시기에 이 북경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를 요남경 또는 요연경이라고 불렀어요. 이 요남경, 요연경은 정식 수도는 아니었고 말하자면 임시 수도 같은, 우리 고려시대 때도 어디죠? 저 개경이 수도였지만 삼경제도가 있었죠. 뭐 동경, 저 경주, 또 서경, 평양, 남경이 이제 한양이었죠.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금나라 때 와서는 이 요연경 자리를 더 확대해서 여기를 금중도라고 하는 수도로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원나라 때에는 수도를 옮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도성을 쌓고 원대도라고 부릅니다. 웬따두라고. 그리고 명청대로 오면서 이 원대도 자리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명청, 북경성, 이렇게 북경의 수도가 이 안에서 이렇게 옮겨가죠. 그죠? 그래서 명나라 전기만 해도 이 북경성이 지금 위에 있는 성을 북경 내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다였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던 천단, 설농단 정도만 시설을 새로 만들었고, 명중기 이후에 와서 이제 이 아래쪽 북경 외성이라고 부르는데 외성을 다 쌓고 도시가 이제 이렇게 커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청대까지 명청대를 이어옵니다. 이때 이 북경을 북경성이라고 부르고 북경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자세히 보면 가운데 자금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 황성의 성벽이 다 허물어졌지만 이렇게 자금성을 에워싸는 황성이 있고, 그리고 다시 위에 내성이 있고 그 아래쪽에 외성이 있는 이런 2중 3중의 성벽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북경성의 가장 중요한 그 구조를 보면은 이 외성의 정중앙에 있는 남대문격이죠. 영정문, 용딩문,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중심축입니다. 전문, 그 다음에 천안문, 간문, 오문, 그리고 공궐이 있고, 다시 뒤에 경산이 있고, 그 다음에 종로 고루를 지나서 쭉 이어지죠. 이 축에 이어지죠. 그래서 이 축상에 올라가면은 아시안게임을 했던 그 경기장과 선수촌이 있고, 더 올라가면은 북경 몇 년도였죠? 2010년인가 북경 올림픽을 했던 올림픽 스타디움과 또 선수촌이 이 축상에 다 있죠. 그래서 이 북경 도시의 제일 중요한 구조가 바로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경이 국민당과 공산당 서로 내전도 치르고, 결국 국민당 정부가 이제 대만으로 옮겨가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이 되죠. 1949년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북경은 새로운 국가의 수도가 되면서 이 오랜 역사 유적들이 훼손되는 시기를 거칩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이 새로운 수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당시 그 모택동 주석은
소련의 이 도시 학자들을 불러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물었죠. 그때 소련 학자들은 북경 구성을 개조해서 이곳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자 이런 안을 냈었고, 중국의 건축가이면서 도시계획자였던 양사성 이분은 북경 구성은 가능한 그대로 둬라. 그리고 새로운 행정 중심을 이 도시의 서쪽에 새로 만들자. 그래서 역사 도시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해라. 북경 성벽도 가급적 허물지 마라. 왜냐하면 도로를 낼 필요가 있으면은 성벽을 둔 상태에서 이렇게 아치를 만들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성벽이 이렇게 그 위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북경의 이중 삼중의 성벽들을 말하자면 도시의 산책로 같은 걸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런데 결국 그 모택동 마오 주석은 소련 학자들의 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북경시는 이제 훼손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성문들이 흘리고 여러 가지 변화를 벌였습니다. 특히 60년대, 70년대 문화혁명기를 맞으면서 우리 서울에 한옥이 있다면 중국의 전통주택, 이렇게 네모난 이런 형태죠. 그래서 건물들이 이렇게 가운데 마당에 있는 이걸 사학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학원이 문화혁명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변해요. 점점점 더 마당을 건물들이 차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이런 식의 변화를 거칩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렇게 우리 북경시에 또는 중국의 오래된 것들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다 파괴하고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각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1982년에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이 제정됩니다. 우리나라로 표현 안 보겠어요. 무슨 법이에요? 문화재보호법이죠. 그리고 같은 해 82년에 중국 정부는 역사문화 명성을 지정을 해요. 말 그대로 역사문화적으로 아주 이름난 도시. 그래서 82년에 24개 도시를 지정을 하고 86년에 다시 38개 도시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82년에 북경, 대동, 남경, 소주, 항주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북경의 역사 도시들이 대부분 포함되었고, 그 다음에 86년에 또 다른 많은 역사 도시들. 그래서 총 몇 개예요? 24개, 38개, 62개 도시가 말하자면 역사 문화 도시로 국가가 지정을 하고, 이제 이런 역사 도시들은 역사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경시가 제가 그 북경에 가 있을 때 이 계획을 막 세우고 있었을 때 북경 역사문화 명성 보호 계획. 이 계획이 북경 역사문화 명성 보호 계획이 북경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 유산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에 대한 말하자면 마스터 플랜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의 내용을 보면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문화재를 하나하나 점적으로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북경이 보유하고 있는 고궁, 자금성, 이화원 또는 만리장성, 또 천단, 이런 북경의 국가 문화재이기도 하지만 또 뭐죠?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세계문화재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보호하겠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이런 문화유산과 그렇지 않은 건물들 또는 장소들을 이렇게 크게 하나의 면으로 묶어서 면 단위로 보호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사문화보호구를 지정한다, 정한다,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아쉬워요. 우리는 역사문화유산을 이렇게 점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우리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래된 역사문화유산과 이렇게 그렇지 않은 조금 더 새 것들 또는 보존의 가치가 조금 덜한 이런 것들이 되게 어우러져 있죠. 한 지역 안에.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역사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보호하는 제도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북촌이나 인사동도 지금 이런 특별한 무슨 구, 무슨 지구 이렇게 지정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가 그 고도보존법에 따라서 지정된 고도들이죠. 역사도시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서울은 고도에도 들어가 있지 않죠. 부여, 익산, 공주 몇몇 도시만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역사문화보호구가 과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따로따로 있던 거를 2000년대에 이거를 황성 전체를 하나의 역사문화보호구로 통으로 지정해버립니다. 대단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얘네들은 역사문화보호구 여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전체가 역사문화보호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경에는 지금 25개 역사문화보호구가 처음 지정됐고 나중에 추가로 또 5개, 그래서 30개의 역사문화보호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보면은 이 북경 오래된 도심부의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호 원칙이 도시를 총체적으로 보호한다. 아니, 도시를 통으로 보호한다. 근데 빠짐없이 다 보호한다는 뜻은 아니고 도시의 중요한 어떤 구조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9개의 원칙을 제시하는 첫 번째가 수계입니다. 수계.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이 중축선, 세 번째는 황성, 네 번째는 이런 모양의 북경의 어떤 성곽,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로망과 골목길, 호동이라고 하죠. 후통. 그 다음에 건물 높이 규제를 하겠다. 그 다음에 성시 경관선은 뷰입니다. 뷰. 어디에서 어디를 바라보면 아주 멋진 장면이 있는데 그 풍경, 그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건물의 색깔과 색채와 형태. 그리고 아홉 번째는 오래된 나무들까지, 오래되고 이름난 이런 나무들까지 보호하겠다. 이게 북경시가 오래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죠. 이게 북경의 수계입니다. 우리가 북경에 가보면 북경이 이렇게 물길이 발달한 도시라는 것을 잘 못 느끼죠. 물론 이 수많은 수계 가운데 상당 부분은 복개되어서 더 이상 보이지 않죠. 그리고 예전에 호수였던 곳이 지금 메워져 버린 데도 있고, 그런데 과거 북경시에는 이렇게 굉장히 활달한 물길들의 시스템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수계 가운데 지금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축선, 이 북경 우성을 지나가는 이 축을 강조하고 살리기 위해서 좌우 500m씩 폭 1km를 철저하게 높이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축이 지나가는 자리가 이렇게 뚫릴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북경 구성의 이 높이 규제도입니다. 초록색은 지금 있는 건물 높이만큼만, 그리고 노란색 정도가 이제 9m입니다. 그러면 약 한 3층 정도, 2, 3층. 그리고 이 보라색 정도까지가 거의 대부분이 30m예요. 한 10층 정도. 그리고 아주 일부 지역, 새카만 검은색 정도가 100m. 그러니까 약 한 30층 정도. 100m를 허용하는 지역은 이 정도. 여기 금융가 쪽, 이런 정도. 그래서 철저하게 건물 높이 규제를 하고 있죠. 이 북경 역사문화 명성 보호 계획에 근거해서 역사유산을 복원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정문 성루 복원이에요. 이 영정문은 보시는 것처럼 북경 외성의 정중앙에 있는 제일 남쪽의 문이죠. 이 자세히 보시면은 북경의 성문들은 다 이렇게 옹성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옹성 아시죠? 그러니까 성벽을 따라서 이렇게 성루와 성문이 있고 다시 밖에 이렇게 항아리 모양의 성을 두릅니다. 그래서 그 바깥쪽에도 다시 성문과 성루를 두는 이중 성문의 구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축들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지역이 도로를 내면서 여기를 전부 성문을 철거를 했죠. 그 철거된 성문을 다시 복원을 한 겁니다. 이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에 나란히 서 있는 성루가 있고 옹성을 따라서 밖에 나와서 다시 이렇게 지은 건물을 화살 전자를 써서 전루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활을 쏘면서 방어를 하고 혹시 이 문이 뚫리더라도 다시 여기에 적을 가두고 다시 공격을 하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옹성과 이중에 문이 있고 이 바깥쪽은 호성하라고 해서 이제 우리 해자라고 하죠. 물길이 지나가는 이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도로가 나고 여기에 이제 도로 주변에는 그 불법 그 건축물들이 막 지어져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런 상황을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로를 복원을 했던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라졌던
영정문의 성루도 이렇게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성루만 복원하고 전루하고 옹성을 복원을 안 했죠. 여기다 이렇게 자리만 표시를 했죠. 그리고 원래 도로는 잘라버리고 도로를 좌우로 옮겨서 다리와 함께 다시 만들고 이렇게 복원했던 거죠. 두 번째 복원 사례가 이제 명대 북경 성곽 공원인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북경의 이 내성과 외성의 이 성벽이 대부분 철거가 됩니다. 특히 이 내성이 철거되는 시기는 북경의 그 지하철 2호선 건설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북경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1호선 지하철이 여기를 따라갑니다. 이 장안대가, 장안다지를 따라서 지나가고 2호선 지하철은 우리 서울처럼 이렇게 순환선인데 이 내성을 따라서 이 순환형으로 2호선을 건설을 해요. 그리고 2호선 건설을 할 때, 지하철 건설을 할 때 북경시가 시민들에게 어쨌든 이 성벽은 헐 거니까 벽돌들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성벽의 벽돌들이 쫙 헐렸죠.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승문문 자리. 여기는 이 성벽에 붙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냥 성을 에워싸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을 헐 수가 없어서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성벽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곳이 이런 형태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성곽이 지나가고 바로 이 너머가 북경역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까지 여기는 전부 이렇게 주택들이 에워싸고 있던 거를 역시 여기도 이주를 시키고 다시 공원으로 만들면서 이 성벽을 드러낸 거죠. 이게 옛날의 모습이었죠. 지금은 이렇게 다 드러냈고 이 승문문 자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곳을 이렇게 새로 공원으로 만들 때 북경 시민들이 또 이렇게 성금도 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래서 무너진 그대로 온 거예요. 다시 이 위에다가 새로 벽돌을 쌓지 않고 우리 동대문 DDP에 가보면 이렇게 그 땅속에 묻혔다가 드러난 성벽 자리에 원래 드러난 돌만 두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 위에 새돌을 다 얹었죠. 깍두기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유산, 유적들은 있는 그대로 제자리에 그대로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죠. 거기다 자꾸 새 것을 얹어서 어떤 모양을 자꾸 완성시키는 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무너진 모습. 그리고 모퉁이에는 이렇게 각루라고 해서 이런 건물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건물은 박물관 같은 걸로 지금 쓰고 있죠. 그리고 이 성 안쪽에서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성벽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성벽 위를 이렇게 사람들이 걸을 수 있죠. 바깥에 튀어나온 걸 치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이 전체 내성 가운데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만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양사성의 꿈, 북경에 있는 내성, 외성, 성벽을 헐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다 두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걸을 수 있고 멀리 바라볼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이 성 자체가 도시의 소중한 유산이면서 그것이 멋진 지금도 사람들이 즐겨 쓸 수 있는 어떤 소중한 자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다 무너진 거죠. 그죠? 마치 지금 어디 생각나서 이거 보면 우리 서울역 고가 같은 그죠? 저 맨하탄의 하이라인 같은 그죠? 그리고 북경 외곽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따산츠 치즈 오빠 그러니까 대산자 798이라고 하는 여기는 과거에 이 공장지대였죠. 이 동네처럼.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무기들도 생산하고 했던 공장지대인데 이제 공장지대들이 점점점 쇠퇴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많이 비어 있었겠죠. 그런데 북경에 이제 이곳에 북경의 소위 그 예술인들이 이 지역에 스멀스멀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원래는 어디에서 작업을 하고 활동을 했냐면 잘 아시는 원명원 아시죠? 이화원과 함께 이 북경이 아주 유명한 역사 유적이죠. 그 원명원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와중에 원명원 주변이 임대료가 싸서 이 예술가들이 주로 어디에 머무냐면 가장 임대료가 싼 동네에 머물죠. 그죠?
거기에서 있던 분들이 점점점 임대료가 즉각 올라가니까 거기 더 이상 못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곳이 바로 이 북경 대산자 798 이곳이죠. 여기에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그러면서 이곳을 오래된 공장지대의 옛 모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거기에 새로운 기능을 넣는, 그래서 이제 명소화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옛날 건물들 위에 필요하면 이렇게 약간씩 덧대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곳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전시도 합니다. 이 마릴린 몰로의 이 사진을 이곳에서 전시를 하죠.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이게 예, 뭐죠? 자유의 신상인데 얼굴은 마릴린 몰로예요. 요까지 같이.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홍위병입니다. 문화혁명기의 홍위병.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홍위병과 소위 상업주의의 어떤 상징처럼 여겨지는 마릴린 몰로를 이렇게 같이 묶는 아주 독특하죠. 또 이 예전의 공장의 건물입니다. 공장에 보면 이런 옛날 그 문화혁명기에 막 적었던 구호들, 이런 것들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간들을 전시장이나 다른 문화 공간들로 바꿔 쓰고 있죠. 오래된 건물에 이런 자동차들 전시하는 대단히 이렇게 근사해 보이죠. 그죠? 동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경에 아마 이 지역과 굉장히 유사한 지역일 거예요. 동경의 가장 컸던 공업지역이 이 오타라고 하는 구. 동경은 서울은 25개 구가 있고 동경은 23개 구인가요? 그 중에 한 구죠. 한자로는 대전구인데 일본 발음으로는 오타구죠. 이 오타구에 가보면 크리에이티브 타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본 말로는 쿠리라고. 이 사람들 영어 발음 제일 좋아요, 그죠? 동경의 그 나리타 공항은 이쪽에 있고 하네다 공항, 옛날 공항이 여기 있고 하네다 공항 가까운 곳에 이렇게 타마강이 흘러갑니다. 그 타마 강변에 오타구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공업지역이 강변에 많이 위치하죠. 물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강변에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던 동네를 이 소위 경지 정리를 합니다. 우리로 말 토지구역 정리. 그래서 반듯반듯하게 정리해서 여기에 이제 공장들을 이렇게 위치하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그 일본의 유명한 캐논 카메라 본사도 아직 남아있고, 한때는 9,000개 가까운 공장이 여기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한 3분의 1 이하로 지금 줄었죠. 이런 모습입니다. 공장과 또 위층에서는 사람들이 살죠. 그래서 주공 혼재 지역이죠. 이렇게 공장이 있고, 또 공장이 빠져나간 데에는 이렇게 맨션이라고 하죠. 일본의 아파트, 주택들이 또 들어와서 살고 있죠. 예전에는 이 주공 혼재가 나름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잘 살았는데, 이 새로 맨션이 지어지면서 여기에 들어와 사는 분들은 공장이 싫은 거예요. 귀찮아. 그래서 이제 자꾸 이 소위 지역 주민과 이 공장주들 간에 갈등이 또 빚어지기도 하죠. 소음 때문에 또는 뭐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공장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점 기온이 떨어져가는 이 공장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 가장 고민했던 게 누구겠어요? 당사자죠. 공장주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화회관 공장주들의 어떤 모임이 주축이 돼서 이 쇠퇴해가는 우리 공장 지역을 한번 살려보자 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만들어지고, 또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냥 뭐 행정기관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고 공장주들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이나 또는 어떤 민간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의 또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장지대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이분들이 찾은 방법이 오타 크리에이티브 타운 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온 빠져가는 공장지대를 창조적인 도시로 다시 한번 재생해보자 라고 하는 그 구상을 하게 되고, 그 구상의 핵심이 되는 생각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치츠쿠리, 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 우리 손으로 한다.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 공장주들이 주역이 돼서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진흥입니다. 이 공업기능을 진흥시키겠다. 공업기능을 빼버리고 거기다 주거나 다른 걸 넣겠다는 게 아니라 공장을 쇄신시키겠다. 혁신시키겠다 이거죠. 새로운 피도 수혈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관광진흥입니다. 그런데 관광을 매개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다시 또 찾은 하나의 이제 수단이 뭐냐면 오타 오픈 팩토리예요. 오픈 팩토리. 공장 개방 행사를 하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공장을 완전히 개방을 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그 효과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한테는 이 공장 개방을 통해서 이 공장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동네인지를 알게 하고 흥미를 갖게 하고, 동업자들, 이 지역의 공장주들 또는 다른 지역의 공장주들은 서로 교류하면서 기술 교류도 하고 또 수주 발주도 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냥 공장을 애물단지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역의 가치를, 그리고 주거와 공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을 갖게 하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일반 관광객들한테는 이 지역의 뭐 제품도 판매하고 또 이 지역의 어떤 그 가치를 이렇게 입소문을 내게 하는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이 크리에이터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바로 청년들이죠. 이 오픈 팩토리 행사 때 젊은, 예를 들면 디자이너 또는 뭐 엔지니어들한테 공모전을 해요. 그러면 젊은 뭐 학생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디자인을 해도 이게 제품으로 만들어질 확률이 적잖아요. 그런데 공모전을 해서 우수한 작품들은 직접 시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오픈 팩토리 행사 때 이 시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자판기 같은 데 넣어서 판매를 해요. 그러면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완판. 그게 그렇게 인기인 거예요. 이렇게 작게 해서.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의 어떤 활력들을 이 늙은 공장에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픈 팩토리를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 어린이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프라이팬이 이게 아이들은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 둥그런 저 쇠를 확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잘라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 프레스로 찍어서 이렇게 만들고 그 입구를 또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를 또 만드는데 플라스틱에다 이런 글씨를 새기고, 그 다음에 아마 뭐 리벳이라고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용접하고. 이렇게 만드는 공정을 다 보여준 다음에 이거를 기념품으로 주는 거죠. 여기서 또 많은 걸 담아서. 플라스틱은 녹아요. 예. 어? 플라스틱은 녹아요. 녹아버려요?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소위 오타에 있는 공장지대가 그 안팎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근한 오픈 팩토리를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게 하는. 아마 여기에 이제 그 사무실로 쓰고 있는 쿨이라고 랩인데요. 옛날 이런 그 기계 같은 것들도 두고, 또 주말에는 지역 주민들이 여기 와서 그걸 합니다. 직접 자기들의 물건을 만드는 체험도 하고 하죠. 오타 오픈 팩토리 웹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에도 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최근에 한 2, 3년 전에 가서 봤는데, 야, 우리나라의 이 공장지대, 성남에도 많죠. 또 서울에도 지금 여기 이 동네 또 저 성수동도 있고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을지로 같은 데가 요즘에 왜 뭐죠? 저 만선오프 이런데 그 낮밤을 바꿔가지고 막 사람들을 또 모이게 하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올드 앤 뉴, 새로운 피가 오래된 곳과 이렇게 만나게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때로는 이렇게 좀 그 어두운 유산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런 것들도 지혜롭게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비아나 시에 호스텔 첼리차라는 게 있어요. 이 건물이요. 요 건물은 지금 호스텔로, 그러니까 호텔로 쓰이고 있는데, 원래 이 건물은 군대 감옥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과 이 주변은 전부 옛날 그 군대 건물들, 군인들이 뭐 막사라든지 군 시설, 그리고 감옥 건물까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군대가 이제 다 철수하고 나니까 건물들이 비죠. 그 빈 곳을 누가 차지했냐면
예술인들. 그래서 여기 앉아서 뭐 이렇게 막 뭐죠 이거 뭐 그림 그리는 거 뭐 막 낙서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 뭐 이렇게 공예하는 사람들 뭐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머물면서 스튜디오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류비아나 씨가 여기를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젊은 예술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죠. 이 시와 예술인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순간에 등장한 중개자가 누구냐면 류비아나 대학 총학생. 대학생들이 중간에 딱 끼어들어요. 그리고 류비아나 씨는 대학생 인구와 전체 시 인구의 약 10% 정도 되니까 사실상 대학생들도 말빨이 있는 도시의 굉장히 중요한 한 주역들이에요. 그래서 대학 총학생회가 어떻게 중재를 하냐면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고치자. 그리고 시에서 원하는 용도로 쓰되 또 예술가들이 머물 수 있게 하자. 그렇게 이제 중재를 해서 이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이게 옛날 말하자면 군대 감옥 건물의 복도입니다. 근데 이곳이 전부 객실로 이제 변신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류비아나 대학 총학생회에서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요. 뭐냐면 이 객실 하나하나의 디자인을 다른 건축가들에게 맡기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객실이 저마다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몇 해 전에 가서 이 방에서 사흘인가를 묵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 건물이니까 철 문이 있고 또 바깥에 문이 또 하나 더 있겠죠. 근데 구조가 희한합니다. 이게 2인실이에요. 1층에 이제 침대가 있고 여는 2층 침대가 어떤 형태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긴 방에 대각선으로 걸어놓은 형태. 근데 저하고 같이 이 방을 쓰게 된 룸메가 지금 저 서울 역사박물관장 하신 송인호 교수님이세요. 저보다 선배님이시죠. 송 교수님은 그냥 가시더니 아무 얘기 없이 가방을 2층에 탁 풀고 앉으시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너는 2층 써라. 넌 올라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계단을 타고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길다란 이 감옥방에 네, 이렇게 여기는 완전히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군데가. 근데 이렇게 이 십자가 모양의 침대가 놓여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청달감을 찾는데 근데 안 떨어져요. 왜냐면 충분한 넓이고 그리고 여기로 일부러 노력하면 어떻게 뭐 다이빙을 하든지 하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숙면에 취했어요. 사흘 동안. 마치 예수님이 된 듯한. 그래서 이곳에 가서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리고 다시 혹시 이 류비아나 시에 가게 되면 꼭 이곳에서 자고 싶어요. 다른 방에 가서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가까운 저기 영등포 교도소였나요? 얼마 전에 다 철거됐죠? 철거되기 직전에 제가 가서 봤어요. 근데 가서 보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 패친 중에 한 사람이 제가 거기에 젊은 시절 거기에 있었다. 학생이 하다가 저는 그 감옥 건물들도 그냥 다 철거하지 말고 왜냐면 거기에 뭐 지금 서대문 형무소도 마찬가지죠. 정말 거기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분들한테는 좀 특별한 곳이죠. 그런 것들을 무조건 철거하지 말고 좀 새롭게 쓰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멋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의 힘, 또 우리 도시의 정체성, 결국 정체성이 경쟁력입니다. 사람이나 도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정말 그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인생 설계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저마다 다릅니다. 사실 저도 아이가 넷인데 어머나 아들 셋 딸 하나 이 아이들이 저마다 달라요. 그죠? 다르다는 얘기는 생김새도 다르지만 아이들의 능력 또는 아이들의 어떤 강점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잘 살려면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이 자기의 취미 활동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고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세상이 간절히 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은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 따라가기보다. 도시도 똑같아요. 우리가 두바이를 따라하자 이렇게 하다가 가랭이 찢어지고 자해하게 되죠. 결국은 경쟁력은 정체성에 있다. 남들에게 없는 나만의 어떤 강점, 매력,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컬러,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은 새 것보다는 옛 것에 있다. 우리 도시의 오래된 존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오래된 동네, 오래된 건물들, 오래된 길, 오래된 나무, 오래된 성당, 교회, 절, 오래된 다리, 이런 것들 제발 함부로 없애지 말자. 그것이 곧 우리들의 힘이다 하는 거죠. 오래된 것이 도시의 힘이다. 그 호스텔 체리차 이 건물 옥상에 재밌는 조각이 있어요. 제목이 아마 좌절 금지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이랬다가 일어나서 달리는. 그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우리 서울시에서도 오시고 했으니까 좀 저의 생각을 좀 제안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도시의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라고 얘기한 분이 바로 제인 제이콥스죠. 제인 제이콥스는 1961년에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을 쓰면서 정말 그 당시 모더니즘 도시계획으로 그냥 일방통행하던 미국 그리고 유럽 또 전 세계의 도시계획에 이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이 제인 제이콥스가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도시나 그 활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어떤 생기, 활력은 다양성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용도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섞어라. 이 모던 도시계획, 요즘의 도시계획은 전부 용도를 분리해요. 공업 따로, 주거 따로, 상업 따로, 뭐 문화 뭐 따로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어도 다 용도를 분리해요. 그런데 옛날 도시들은 다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죠? 상업과 주거가 섞여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집 근처에 막 갈비집이 밤새 그냥 막 고기를 구우면은 그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집 근처에 세탁소가 있고 뭐 미장원이 있고 무슨 가게가 있고 좋잖아요. 그죠? 그걸 멀리 띄워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사러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멀리까지 쇼핑을 하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다 퇴근길에 1층 가게에서 저녁 창거리 사가지고 2층, 3층, 4층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해 먹고. 그죠? 그러니까 집에 냉장고가 굳이 큰 게 필요 없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띄워놓으니까. 두 번째는 블록을 크게 자르지 마라. 지금 강남, 테헤란 뭐 이런 우리 그 새롭게 도시를 만들 때 이런 거를 블록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하나를. 그죠? 이거를 크게 자릅니다. 크게 자르는 이유는 자동차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 이렇게 잘게 옛날처럼 이렇게 블록이 잘려야 사람들이 이 길로도 가고 여러 길로 선택의 길이 있어서 그 가게들도 다 장사가 잘 된다. 그래서 이 작은 블록.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는 게 집중이에요. 한때 미국이나 서양 도시들은 교회화 현상이 다 벌어졌죠. 그러니까 도시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살던 사람들이 중산층들부터 도시 밖으로 나가서 뭐 이렇게 아주 저밀도의 주거 지역에 막 흩어져 삽니다. 그것이 막 좋은 것처럼 저 푸른 초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근데 저희는 아니다. 오히려 도시는 어느 정도의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도시에 오래된 건물이 남아있어야 그 도시의 다양성이 깃든다. 맞죠?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야 임대료가 싼 건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집도 있어야 되지만 싼 집도 있어야 돼요. 큰 집, 작은 집도 있어요. 새 집, 오래된 집도 있어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신혼방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젊은 벤처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창업을 하겠어요? 이 재개발된 고급 빌딩 안에 들어가서 일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미국의 도시학자인 도노반 립케마라는 이분은 이 역사 보존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써요. 그리고 이 책에서 오래된 것들을 보존하는 게 대단히 경제적인 활동이다 라는 얘기를 팩트를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조지아주에 자동차 생산, 컴퓨터 생산, 건물을 새로 짓는 거, 오래된 건물을 고쳐서 활용하는 거
이 네 가지 활동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을 싹 헐고 새로 뭐 재개발을 하거나 또는 자동차를 막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경제적 활동이고, 오래된 건물을 고쳐서 막 이렇게 뭘 하는 거는 굉장히 경제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 또 지역의 자산 가치 증가, 또 뭐 소기업을 키우는 효과, 영화, 관광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경제적인 활동이다. 오래된 걸 보존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중국의 유명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경의 진짜 보물은 그 옛것에 있다. 새것에 있지 않고 북경의 옛것이야말로 세계에 유일무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아까 말씀드린 1950년대 이후 북경이 막 그 스스로 오래된 것들을 파괴할 때, 그때 덕국이면 어디예요? 독일의 역사학자가 중국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 독일이 또는 우리 유럽이 또는 우리 서양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신들 중국 사람들은 장래에 다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영원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뭔 말이 빠졌겠어요? 그런데 왜 부셔? 이거는 중국 사람들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라 과거 그리고 현재 우리들에게도 하는 아픈 충고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재개발 이제 그만, 신개발도 그만.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 감소 얘기를 하고 특히 지방 소멸 얘기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절반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이 도시를요, 저는 하나의 생명체로 보면 제일 좋다고 봐요. 도시를 물건처럼 보지 말고 개발 시대에는 도시를 물건처럼 자꾸 봅니다.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고 분업화하고 중앙 집중형으로 일사불란하게 도시를 만들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재생시대의 재생이란 말이 뭘 의미해요? 다시 살려라 이런 뜻이죠. 생명이 있는 거니까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재생시대의 길을 찾으려면 우리 도시를 생명체로 보자. 그리고 도시 하나하나를 생명체로 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국토를 한 몸덩어리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는 어떤 상태냐? 머리는 엄청 커져가지고 과열 상태예요. 그리고 손끝, 발끝, 이 몸 구석구석 이제는 피가 더는 돌지 않느냐. 그래서 괴사 직구잖아요. 그러면 국토를 살리는 방법은 뭐겠어요? 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야죠. 피가 흐르듯이, 그죠? 그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서울에서는 정중하게 보내드리고, 지방에서는 또 정중하게 초대하고, 그죠? 밀려서 루저가 돼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내려가는. 전 서울시장님도, 박원순 시장님도 삼선 시장이 되셨잖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임기 중에 우리 서울 시민 100만 명이 지방으로 내려가도록 정중하게 권해드리겠다.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 경기도에 있는 도민들 적어도 100만, 200만이 지방에 내려가셔서 지방도 살고 경기도도 살고 또 서울도 살고. 그래서 도시를, 국토를 그렇게 본다면 재생에 많은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디에서든 자꾸 신개발을 하고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거예요. 원주 같은 데가 좋은 예죠. 거기 신도시가 2개가 만들어졌죠. 기업도시, 또 뭐 혁신도시. 그죠? 그래서 그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채워져요. 거기 채우느라고 어디가 비어요? 원주의 구도심이 비고 원주 외곽의 다른 또 도시들이 사람들을 뺏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신개발, 재개발은 정말 이 끝없는 악순환이죠. 그죠? 그렇지만 건설이나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걸 원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유혹하겠죠. 우리 도시 인구 늘리는 게 나의 지상 목표. 다들 이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막 지어야 된다. 어디는 더더리 나든 말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도시를 보고 국토를 보고 재생을 한다면 잘 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좀 존중과 예우를 더 하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일, 그리고 이 도시 재생보다도 지방 재생으로, 그리고 또는 도시 혁신으로 나가자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서울 도심부입니다. 여기가 경복궁, 여기 종묘, 이 새까맣게 칠한 곳이 다 도심 재개발구역이에요. 도시환경 정비구 검사하고요. 이 가운데 지금 절반 이상이 재개발이 됐고 나머지가 지금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죠. 저는 이 재개발 구역을 다 해제하라 그런 주장을 그전부터 해왔어요.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안에 있는 건물 가진 사람들이 각자 판단합니다. 나는 건물을 헐고 새로 짓네 또는 리모델링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 각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한꺼번에 다 철거하고 빌딩을 지어야만 하니까. 그죠? 그래서 재개발 구역을 이제 빨리 해제하자 하는 거고, 그리고 중앙대 마강래 교수님이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얼마 전에 썼죠. 이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 외곽 개발을 더 이상 하지 마라. 밖으로 개발은 또 팽창하는 것은 안을 죽이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도시의 체질을 압축 도시로 바꾸자. 재생의 핵심은 일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오래된 것들을 존중하는 그 좋은 예가 중국 북경시 그리고 중국 정부는 로자호라고 하는 제도를 라오츠하오라고 하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중화 로자호 또는 북경 로자호라고 하는 이 작은 팻말을 오래된 가게에 붙여줍니다. 이 팻말을 받는 가게는 대개 100년 정도 된 가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름한 시장의 가게지만 중화 로자호 간판이 달려있죠. 또 이 식당 만두집 식당인데 중화 로자호 붙어있죠. 그럼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 내가 100년 된 가게에서 밥을 먹는다. 서울에 정말 20년 된 가게도 드물잖아요. 그죠? 일본에 가면 많죠. 몇 대씩 내려오는 이자카야 이런 데가 많죠.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요즘에 열심히 그 도시재생을 하죠. 성대모사를 잘 들려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도시재생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비슷한가? 그런데 이 도시재생을 지금 10조씩 50조를 들여서 하겠다고 하죠.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런 거예요. 이 도시재생이라는 명분으로 빅 프로젝트, 거대한 개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런 거 하지 말고 작은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 재개발은 이렇게 여러 땅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빅 프로젝트. 이 빅 프로젝트는 누가 따냐면 빅 컴퍼니만 따요. 큰 설계가 나면서 큰 엔지니어링, 큰 무슨 개발을 건설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건물 한 채 한 채를 고치거나 또는 새로 짓거나 하는 이런 작은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여러 군데서 벌어지면 동네에 있는 작은 설계사무소도 일을 딸 수 있고, 그죠? 작은 수리업체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경제 생태계의 밑바탕도 먹고 살게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이 최상위만 배불리 먹고 밑은 다 지금 죽어가는 이런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이 도시 재생 사업을 건설 사업, 하드웨어 사업으로 갈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사업으로 사람과, 그러니까 재생이라고 하는 게 도시 재생의 저는 가장 첫 번째 숙제는 도시에서의 도시 재생이 아니라 지방 내에서의 재생, 지방 농산 어촌에 사람이 오게 하는 재생,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결혼할 수 있고 아이 낳을 수 있고 아이 키울 수 있게 하는 재생. 그죠? 거대한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누군가가 그 돈을 따가는, 채가는 이런 재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이 제대로 약처럼 쓰이는, 독이 아닌 약처럼 쓰이는 그런 재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외연 확장형 도시개발은 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오래된 것들이 우리들의 힘이고, 그리고 그거를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리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것들을 우선은 사라지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지만 거기에 정말 새로운 힘을 담는 고쳤습니다. 그것이 창의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도시 재생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도시 혁신으로 가자 하는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혁신 또는 혁명이다.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간다면 우리 도시들을 그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맞나요? 네.
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네. 될까요? 네, 벌써 질문이. 네. 2025년도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의 시가 없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인구 밀도가 이제 저출산으로 가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이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답을 먼저 주셨어요. 네. 예, 지방으로다가 지방을 먼저 지방에서 살 수 있게 결혼도 하고 자녀를 거기까지는 제가 딱 근데 그러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일본이 지금 이제 그 2000년대 도시 재생 정책을 하다가 지금은 지방 창생 정책으로 둘 다 하는데 지방 창생, 창조적으로 살리겠다. 그러니까 도시를 재생시키겠다가 도시 재생이라면 지금 지방을 창조적으로 살려내겠다. 이게 지방 창생이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일본 정부는 국가는 사람들을 지방에 보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지역 부흥 협력대 요원들을 지방에 보내고 그 사람들이 지방 도시에서 일을 하면 우리 돈으로 연봉 한 2천에서 4천 정도를 국가가 지급해줘요. 그리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하게.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자꾸 사람들을 지방에 특히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작은 지방 도시들로 사람들을 보내고 또 돈을 보내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 지방 도시들이 더 지금 급하죠. 그래서 지방 도시들은 정말 사활을 걸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집과 그러면 네. 농사 지을 수 있는 농토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지방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자산이 빈집들이에요.